오늘 지역, 그리고 영토성, 정체성, 그리고 이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신혜란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것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본질은 관계와 소속감이다. 왜 그런가 제가 다른 공간, 장소, 지방 이런 개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주민이 다문화 사회로 공식적으로 정의되려면 한 5%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에 다다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5%밖에 안 되는 이주민 문제에 왜 이렇게 예민해 하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영토성이라는 거는 우리라는 이 구역의 영토성, 그 다음에 인구 소멸 문제,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연결돼서 요즘은 차별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정체성 정치에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정체성은 단일하고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구성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캐 북캐 개념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강지웅 선생님께서 비비민간?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양성 장소 만들기, 그러니까 다양성이 조금 허용되는 장소 만들기에서 지역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본질은 관계와 소속감이다. 그러니까 지역을 떠올려 보시면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네, 거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이미 우리의 이렇게 뭔가 본질에 고유한 건 아닌데요. 무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란 무엇인가, 이제 지역이란 무엇인가를 막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계셔요. 그 왜 그러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은 분들은 명확하지 않은 거에 조금 이끌리세요.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가 지역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구성하고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지역 또한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은 일단 좀 단위죠. 이렇게 뭐 이유같이 국가보다 큰 상부 단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라도 지역, 아니면 경상도 지역, 아니면은 뭐 어떤 동을 가리켜서 그냥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서 그 단위가 의미하는 것도, 그리고 그게 어떤 스케일을 얘기하는지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은 행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죠. 뭐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우위에 서면서 계속 지배했다라고 지역주의를 비판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이유가 트럼프에게 어떻게 맞섰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요. 행위자로도 얘기를 합니다. 또 지역은 뭐냐면 과정인데요. 이게 요즘은 약간의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정의할 때 그것을 과정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공간도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사회적 실천과 더 넓은 권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생각해 보시면 지역이 하나만 있어서는 그것을 지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늘 다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중심되는 것이 있거나 혹은 권력이 거기에 쏘여져 있는 것이 있을 때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과 대비해서요. 물론 지방하고는 좀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지역이 관계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는 항상 권력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있어도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지역이라는 게 관계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나타내 나의 정체성이 약간 반영되는 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하고 경계가 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형성됐나 그걸 살펴보면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인 형성이 굉장히 중요했죠. 어디 강이 있고 그리고 어디 산이 있으면은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여기는 A 지역, 저기는 B 지역이라고 하는데 또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노래나 아니면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정치인 분들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일부러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재생산되는 거. 요즘 같으면은 무슨 특구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가 원래는 지역으로 생겨나지를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회적 인식인데 이게 이제 바로 정체성을 가진 건데요. 예를 들어 강남이 어디일까요? 강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강남. 한강 이남, 그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도 강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학교가 강남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있죠. 무언가 좀, 그죠? 약간 불을 거머쥐고 또 교육으로도 열을 내고 그런 식의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사람들에게 강남이 어디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성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라고 그러면 다 다릅니다. 강남은 특히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진정한 강남은 이런 데가 아니다. 여기만 포함해서 진정한 강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그래서 강남이 이제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그럴 때 거기가 이제 약간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특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특수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생겨났던 유행이 뭐냐면 그 파자마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원마일룩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여기에 놀러 왔지만 나는 여기 산다. 이거를 구별짓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적 인식의 지역이 굉장히 요즘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예민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또 찾아가는데요. 지역과 정체성이 이제 분석적으로 좀 결합해가지고 애매하게 된 것이 약간 지역이 제도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골몰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던 이유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사고에 조금 하이라이트 된 개념이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역이 고정된 경계가 없는 동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쉬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옆에 있는 지역에 가려면 멀리 걸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는 것이 조금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사실 근대 국가가 나타나서요. 지역을 다 자기 하위 단위로 보내요. 그래서 지역에는 조금 국가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념이나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발전 국가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에는요, 산업화도 빨리 일어나고 도시화도 빨리 일어나고 경제 발전이 빨리 일어났던 이유가 지역을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어떠냐면 이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 지역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가 애매해졌고요. 그리고 디지털화 때문에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세계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도 자녀들이 10대, 20대 자녀들이 불평을 안 한대잖아요. 따라간대잖아요. 부모님 따라가서. 왜냐하면 내 세계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역이 무엇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지역에 이렇게 세계화될수록 좀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쉬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체성도 건드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역을 이제 공간 철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역이 공간과 장소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지리학처럼 공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개념이고요. 장소는 나의 경험, 나의 체험, 정체성 그리고 기억 같은 게 재구성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기억은 기억이나 가치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종교라든지 아니면 기억 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그런 거는 공간이 있어야지 잘 살아갑니다. 거기 공간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공간에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공간하고 장소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간을 약간 비인격적인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게 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장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푸코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권력의 공간적인 표현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동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역의 경계와 구조는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요. 한 번 또 지어진 경계는 그 권력 관계를 다시 재생산합니다.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에서 늘 그런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고요. 뭐 건물도 짓고 여기를 공원으로 할 건지 여기를 박물관으로 할 건지 호텔을 지을 건지도 결정하고요. 그리고 한 번 지어지면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 권력을 다시 더 줍니다. 그런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공간이고요. 공간이고 이 공간이 의미랑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장소가 되거든요. 그 의미는 이제 사회적인 철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경험, 정체성 아니면은 사람들이 점유해가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리는 거 있잖아요. 인정투쟁 그런 거를 할 때 장소가 돼요. 그럴 때 지역은 바로 이 중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공간과 장소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져.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처럼 물리적 경계를 가지는데 장소처럼 경험과 정체성이 그 안에 굉장히 내포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확장이 지역이 가능한데 그때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같이 막 포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장소부터 세계 혹은 이제 우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장소를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역은 보다 이렇게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요. 그래서 특정 공동체의 기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가치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그 공간이라고 이거는 이프투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지도상에서 한 위치를 나타낸다. 이런 걸 그냥 공간이라고 한다면 장소는 좀 자기가 살아온 이런 일상이 깃들여져 있고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렇거든요. 공간이라고 할 때는 좀 막연하고 또 어느 그 장소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보다 한글에서는 조금 더 섞여 있고요. 근데 영어에서도 사실상 일상 용어에서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체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공간하고 장소가 있으면요. 지역은 딱 중간은 아니고 장소에 조금 더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공간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재현된 공간, 전문가에 의해서 재현된 공간 이런 거는 공간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의 경험이랄까 이런 사회적인 경험이 담긴 것은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공간, 장소,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간은 정체성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장소는 인간 경험과 기억으로 부여되고요. 지역은 아무래도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공간은 그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한되고, 장소는 구체적이고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역은 약간 그 중간적 공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지역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사회적 맥락으로는 공간은 조금 비사회적, 사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장소는 개인적인 정서적인 그런 개인화된 정서화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집합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공간은 경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유동적으로 경험에 따라서 경계가 바뀌고, 지역은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협상에 의해서 정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공간은 이런 지도상의 좌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장소는 어린 시절 내가 놀던 놀이터, 추억이 깃든 학교 이런 거고, 지역은 이유, 전라도, 경상도. 그런데 사실 장소가요, 요즘은 장소 만들기 할 때 원래는 그게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공공성이 있는 바람직한 장소를 만드는 걸 장소 만들기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도시 개발도 그때 말할 때 장소 만들기 한편으로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러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커피값을 내고 요 정도만큼의 장소를 내가 점유하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막 왜 조용히 안 하냐 그러고, 왜 커피숍인데 일하냐 그러고. 근데 이제 지방하고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방이나 지역이나 둘 다 굉장히 그 위계 질서를 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중앙에 대비되는 주변부라면, 지역은 어떤 이제 약간은 중립적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지방을 위계적 중심과 주변 관계를 암시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수도권 대 지방, 그래서 이 담론이 너무 이제 커져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담론이 커질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지방대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함의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뜻하는 무엇?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소외감과 주변화가 좀 내포되어 있고요. 특히 또 사실 서울도 그냥 한 지방이고 한 지역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수도권은 그냥 중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이제 그에 비해서는 훨씬 중립적이면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정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부심도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사회 공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정체성이 교차하는 사회적 맥락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 빈곤 지역,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 이런 식으로 불평등과 약간의 권력의 아슬아슬한 그 긴장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독립을 외치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이라고 말을 할 때보다 지역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중앙에 대해서, 중앙이 집권을 하는 거는 나쁜 것이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얘기하는 분들은 지역으로 분권화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의 생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유명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려는 이유는, 공간하고 지역하고 연결이 되면서 너무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르페브르라는 분이, 그러니까 말도 진짜 이상하게, 이거는 공간적 실천이고 재현의 공간, 공간의 재현, 이런
그러니까 뭐가 재현의 공간하고 공간의 재현이 뭐가 다른가 그런 느낌을 주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진짜 왜 얘기하냐면 공간적 실천은 뭐냐면 내가 이 무대에 있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어가고 이게 공간적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의 재현은 뭐냐면 여기서 재현은 그러니까 상징화, 약간 계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왜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다른 거예요. 이분이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헷갈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집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한 17년을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손때가 묻어 있고 나랑 엄마랑 싸웠던 기억, 내가 형제랑 싸웠다가 화해했던 기억,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했던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몇 억 원, 몇 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페브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한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공간적 실천일 수도 있고 공간의 재현일 수도 있고 재현의 공간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공간의 재현만 표현을 자꾸 하니까 통제를 하고 계획을 하고 돈의 단위로 나누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표현이 되는 재현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오해를 받는 게 어떤 분들은 이 공간은 공간적 실천, 이 공간은 공간의 재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공간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두산인문센터를 떠올릴 때 내가 그때 그 강의를 했던 그리고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 관중들을 봤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거예요. 그죠? 그게 저 두산인문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고 몇 평쯤 되고 몇 미터고 저거 살려면 얼만가? 저 건물주 되려면 얼만가 하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분이 얘기한 이 사회적 생산에서 재현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 장소가 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역은 그거를 보다 집합적인 의미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공간이 이런 의미랑 만났을 때 이런 의미는 다시 이제 보면 소수자 권리를 생각하는 의미, 내 권력, 평화, 상호 존중, 공유, 저항, 독립, 친환경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만날 때 여기에가 장소가 되고 그게 의미를 부여해서 장소 만들기가 되고 지역은 여기쯤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이주민 논의 이제 가볼게요. 이주민이 중요한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 우리인가를 자극해요. 자꾸 이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백인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얼굴 색깔이 점점 유색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색 인종들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두려움이 있고요. 갈등도 있고 이게 뭐지?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네? 이런 새로운 상상력도 있습니다. 이주 맥락에서 지역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제 지역이 아까 제가 계속 변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주가 그 지역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은 수지만 나의 경계를 건드리면서 좀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주가 왜 생겨났나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이제 개인의 결정보다는 자본의 이동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국가가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왜 이동이 자유로워졌냐면 몸집이 작아졌어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큰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기업이 저기 가서 옮겼을 때 개인은 그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일자리 때문에 나타나는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현대사회에서 임시적이고 반복되는 이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동 통치라는 개념이 이제 그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뒤에 가번 멘탈리티가 아니라 가번 모빌리티라고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을 통한 통치입니다. 이동을 위한 통치는 아니에요. 비이동이나 이동을 통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노동시장과 결혼시장과 이런 데서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좀 노동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문호를 활짝 열고, 아니다 싶으면 닫고, 그 다음에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너무 괴로워한다 싶으면은 거의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이전에는 굉장히 이동을 막 부추겼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는 게 좀 배신을 하는 행위라고 여겨졌던 데 반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이동이 고무됐죠. 고무 격려됐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딱 막혔어요. 그래서 비이동을 장려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스크 안 하는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섞여져 있는데 이거를 이동을 통한 통치를 정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물론 굉장히 제도를 많이 열어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이동을 막 독려할 때요, 사람들도 점점 더 그거를 내면화합니다. 내면화해서 옛날에는 이동하고 그러는 걸 나대는 거, 배신하는 거, 고향을 등지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쿨한 거, 자기 탐색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국제 결혼하면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다가 그때 막 국가가 부추기면서 우리도 이제 마음을 열어야지. 그리고 너무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거 안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농촌 총각들이 정말 자살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이제 그랜드 플랜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왜 여자가 부족했냐면 사실 낙태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아 태아를 낙태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막 그 정부가 대대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세계화에 편승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동 결혼식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포트가 요만한 거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이동을 통한 통치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심사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통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내면화하면서 구조가 되는 거죠. 나도 코로나 때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딱 좀 안 좋게 보게 되고, 그리고 뭐 막 학생들이 어디 교환학생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봤는데 강원도나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온 농촌총각 이주 여성의 장가 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해 폐기한대요. 저는 사실 이게 없어진 지 옛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 텐데, 한국으로 시집 왔으면 그럼 한국 사람인가? 여기서 이제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그죠? 그런데 로마에 가서 로마 음식을 담궈야 될까? 그죠? 한국 여자인 나도 김치를 안 담그는데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진짜 김치를 담궈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 주류의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해라는 게 동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이론뿐만이 아니라 정책이었는데요. 1920년대부터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기로 이주를 했다면 당신이 동화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화를 해야지 당신은 성공한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민 밀집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거다고 시카고 학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반대에 부딪혀요. 초국적주의라고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인데 초국가주의 혹은 이제 저는 다중 정체성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는 거. 내가 독일로 이민을 갔다면 나는 독일 사람처럼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 30몇 년 동안 가져왔던 내 한국 풍습대로 집에 가면은 김치 먹고 애한테 잔소리할 때도 한국 엄마 하듯이 하고 그리고 한국 말을 쓰고 내가 한국에서 가졌던 종교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게 어때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을 써야 되고 굳이 이 사람들 종교를 따라야 되고 이 사람들처럼 옷을 입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국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게 이민자의 현실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착한 곳에도 있지만 출발한 곳에도 있다. 그리고 밀집 지역은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본 건데 학자들이 이제 봤더니 동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왔으니까 성인이 돼서 왔으니까 안 되고 심지어는 그분들의 자녀들도 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집 지역이 없어지기는커녕 유지되고 심지어 확대되고 발전되더라.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면서 동화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학계에서는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어요. 1990년대 초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종화 정책을 추구하고요. 뭐 그 대신 동화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약간 사회 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북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북한이 자기네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무너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남한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따라 할 것이고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흡수 통일 통합 내지는 어쨌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분들이 동화주의도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동화주의가 막 할 때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가신 분들이요. 그 자기 자녀들한테 한국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약속을 하고 우리 애 앞에서는 절대로 한국말 쓰지 말자. 왜? 한국말 했다가는 우리 같이 되니까.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말도 못해서 바보같이 보이고 그래서 차별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만은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게 하자고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1990년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니네 부모님 한국에서 왔다며 너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데 왜 한국말을 못해? 내가 너한테 한국말도 물어보고 한국 문화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가 줄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뒤죽박죽 돼 있고요. 개인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 동화와 초국적주의라는 게 이렇게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초국적주의가 100이다가 점점점 90, 8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직장에 가서는 이제 내가 이태리에 사는데 직장에 가서는 거기 이탈리안 사람처럼 막 비슷한 옷을 입고 거기 같은 억양을 쓰고 하고 제스처도 비슷하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자기의 페르소나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는 다시 한국 사람이 되고 이럴 수도 있고 나는 혼자 정말 거의 100% 프랑스인으로 살다가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는 갑자기 나의 옛날 한국의 버릇이 나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입체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주민의 진화를 제가 이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도 보고 조선족 뭐 하여튼 조선족 그다음에 지금은 탈북민을 보고 있고 그전에 스리랑카 뭐 이런 그 이주민들도 보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주민은 못 사는 이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실 이주민이 못 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자꾸 새로운 이주민이 와서 그래요. 근데 여기 있던 이주민들은 점점점 발전하는 게 거의 예외 없이 그렇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봤더니요. 여기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글 배우고.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꼭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브로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 브로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왕 브로커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자기는 발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줬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자기를 브로커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근데 브로커이긴 한데요. 돈도 받으시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주민의 진화를 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한국에 왔어요.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어린이집 갑니다. 만세 부르고 이 사람은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취직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커요. 그래서 사실은 취직할 때를 찾지 못해서 정말 결혼을 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이주에서는 결혼 이주라는 게 사실 노동 이주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찬찬히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주 여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굉장히 인파워링 하는 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위를 따가지고 자기가 전문가가 돼서 자기 입지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차별을 하는 데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라운데, 제가 이게 더 최근에 하는 거였는데요. 이분들이 베트남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한국 남편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거기 가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막 브로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한테 송금도 하지만 사회적인 송금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랑 지식을 주는 건데요. 이제 이분들이 그 레벨 1 그 한국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이.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이 가면서 한국어 교육 업체를 차립니다. 그런 업체를 차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국 대학하고 베트남 대학이 요즘 서로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한국 대학은 학생이 부족하고 베트남 대학에서는 뭔가 한국어 한류 역량도 있고 한국어 강좌도 많아지니까 서로가 조금 MOU 같은 걸 맺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 어떤 소규모 회사의 이런 중소 제품, 뷰티 제품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런 뷰티샵을 차리기도 합니다. K-뷰티샵. 그래서 제가 K-뷰티샵을 막 헤매가지고 다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하고 연관도 없고. 그럼 뭐지? 이렇게 봤더니 공통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은 지역과 지역 개발과 이주의 연계를 얘기할 때는 보통은 송금을 얘기해요. 송금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송금이 ODA보다 많아요. 지금은 많아서 은행들이 제발 송금을 우리 통해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막 보냈거든요.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송금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주민 자체가 변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주민 장소도 뭐 구로대림 지역에 조선족이 있죠. 그런 식으로 밀집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적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모여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주민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지정학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어디 뭐 일본으로 이주를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 몸 안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확 한국이 됐다가 어느 날은 확 일본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그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2세들 보면은 1.5세들, 2세들 보면 자기네들끼리 막 언어도 만들어요. 섞어가지고 사전도 만들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국가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던 사람이 일본으로 이주를 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국가의 영토가 여기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제 이주민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좀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탈영토화되고 그리고 다시 그게 재구성되는 재영토화 과정을 겪습니다. 조선족 이주민 좀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문화 사회를 들면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99%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신화가 강했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고는 말을 안 하죠. 근데 단일 민족 신화가 강했기 때문에 민족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조선족, 고려인, 탈북민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민족이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한국이 민족을 중요시하나? 이런 거를 던졌죠. 이분들이 이주를 하고 나서 중국의 그 경계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으로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북으로 갔거나 그 당시에 만주가 굉장히 꿈의 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거나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갔거나 배가 고파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옆에 친구 따라서 갔거나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주를 한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남북한, 중국 국경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 이주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2년에 한중수교를 맺었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주민 연구 이렇게 조선족 이주민을 런던에 있을 때 시작했는데 그때 막 제가 찾아다니던 어떤 분이 굉장히 막 따지셨어요. 막 이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운 나쁘게 나라를 잘못 만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엄청 이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많은 정보를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분들이 민족적인 것도 있지만 중국하고 한국이 워낙에 교역이 많거든요.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게다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항공편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데 정치적 긴장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국이 수교를 했을 때 이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갑자기 우르르 왔어요. 왜냐하면 친척들을 만나겠다고 왔어요. 근데 왔다가 보니까 일자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기업들이 눈을 떴어요. 여기에 이런데 3D 업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었는데 이게 웬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족 근데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주민인데 이주민 얘기할 때 조선족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대하냐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감소 때문에 조선족이 유입됐다고 하는 거는 반은 좀 맞고 반은 틀린데 어쨌든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뺏어가느냐 가져가기도 하고 창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정말 많은 집에서 식모라는 이름으로 가사노동자를 뒀거든요. 그분들도 이주민이었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주민들. 다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친척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주민인데 막 약간 이제 관계가 섞였어요. 막 돈도 주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약간 가족인 듯 막 굉장히 차별하는 등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너무 짜증이 나니까 공장으로 다 갔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자꾸 생기고 그러고 나서 가사노동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아주 부잣집에서만 고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족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이 가사 돌봄 노동의 일자리가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많이 생겨났고 한국 분들도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파트타임도 아니고 풀타임으로도 하고 그때 이제 불안정한 신분을 고용주가 이용하죠. 이런 얘기는 이제 신문에 가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불안정을 이용하는 거는요. 이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도 그 안에서 계속 희생자라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라도 어디 다른 나라에 가셨거나 그냥 관광으로도 하셨거나 아니면은 교환학생으로 가셨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그죠? 진짜 얼마 조금
아끼려고 하거나 그런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큰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전략은요,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예. 원래 인간의 본성인데 이제 그게 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로 대림도 재림 지역도 굉장히 변화를 했는데요. 구로 벌집이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이제 집 주인들이 이거는 이제 그만 집을 없애고 뭔가를 해야 되나고 할 때 조선족이 왕창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집값도 되게 올렸어요. 세도 비싸게 받았어요. 심지어 그 전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대림역 8번 출구에 가면은 된다는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가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대림역 8번 출구에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은 다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조선족에 대한 좀 약간 한국 사회의 태도랄까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또 100%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월드컵 때 한국 응원할래? 중국 응원할 때? 근데 왜 월드컵인지 모르겠는데, 월드컵이 아마 소속감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내 안에서 욱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하이라이트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은 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이고요. 그 중국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2세, 3세가 오신 거거든요. 1세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주한 분들에 비하면 훨씬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험한 길을 오랫동안 걷는 걸 매일 하면서 조선족 학교를 다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요즘은 좀 아닌데요, 소수민족을 나름 친화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선족이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보내겠어요. 중국에서 당연히 중국 학교로 보내가지고 빨리 그걸 익히려고 하겠죠. 언어도 익히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사람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던 우리 민족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와서 우리 품에 안기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왔는데 조선족 분들이 좀 약간 또 문화적으로 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처럼 한국 분이 뭐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그래도 미안해서 막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좀 별로 없으세요. 좀 당당하신 편인데, 근데 그런 태도로 나는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열받았다 한 거예요. 진짜 막 상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막 글을 썼어요. 막 조선족이 우리한테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이 너무나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중국을 못 사는 나라라고 막 못 살고 막 그런 나라라고 무시하기로는 1등이었던 한국이 너무나 더 놀란 거예요. 왜 중국이 갑자기 이 세계적인 세력이 되지? 왜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겨루게 되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좀 위협감을 좀 느끼고요. 플러스 조선족 범죄 이미지, 이게 막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외국인 대량 유입에 대한민국 서민들은 죽어간다 막 이래요. 근데 범죄율은 진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몇 개, 지금 한 2나라 정도, 그것도 최근에서야 생긴 건데요. 범죄율이 보통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 반 정도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 조선족은 그 외국인 중에서도 중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2배보다 사실은 넘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범죄율은 남녀노소 다 치는 거거든요.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근데 이주민들은 주로 이 뭐라고 그러죠? 노동인구 연령이 오잖아요. 그 연령대가 범죄를 또 제일 많이 저지르는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의 범죄율이 원래 한국 내국인보다 거의 반보다도 더 낮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중에 뭐 1등은 주로 뭐 미국, 러시아, 뭐 몽골 이렇게 하다가 중국은 중간쯤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의료 쇼핑 얘기 나오죠. 그래서 또 살펴보면요, 그분들이 낸 보험료가요, 그분들이 받은 서비스보다 낮아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에서 근데 조선족은 예외다고 그랬거든요. 조선족은 예외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22년에 2022년에 중국인만 건보 재정이 적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잘못돼 있었어요. 가입자 재정 수지 통계에 약 1,200억 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질의하는 데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참 힘든 게요. 이제 조선족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근데 이제 조선족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문화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조선족들이 자기네들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그러면 한국인 조상이었는데 한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갔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 경계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다문화 행사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뭐랄까 진짜 다른 인종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데려와다가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족이 다문화 같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사진에서는 뭔가 인종이 좀 같이 있어야지 다문화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더 헷갈려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 범죄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해주셨잖아요. 범죄율이 사실은 낮다. 내국인보다 낮다. 그죠?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면 무엇을 제일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범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뭘까? 그거를 이제 이런 분이 지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복잡했는데 이분 주장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미리 이제 이런 식의 지식을 흡수하고 그런 지식인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있죠. 차별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범죄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몰라서 그렇다. 너는 차별주의자다라고 너무 많이 가르치라고 드니까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더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느꼈는데 이분이 얼마나 요목조목 설명을 해놨는지 약간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럴까? 그러니까 과도기가 다 힘들다는 걸 좀 인정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설명력이 있는 게 이 인지적 경제성이 뭐냐면요. 우리 뇌가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 뇌를 가지고 움직여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주민이다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그 스테레오타입대로 딱 생각해서 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저 사람들은 말이 많고 저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을 진짜 이해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범죄율 이런 것도 진짜 범죄율이 어떤가 영화에서 보던 거는 범죄 이미지인데 진짜 범죄율이 어떤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뇌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뇌가 너무 지쳐 있어요.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들을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저기 혈액형으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고 MBTI 뭐냐 딱 말해서 뭐죠? 뭐 ISTP 그러면은 딱 그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겠어. 그죠? 그러면은 관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짓는 거는 우리 인지가 카테고리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카테고리라는 게 없으면 내가 사람 뭐 옷, 뭐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거 없으면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카테고리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의 뇌는 그거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좀 개척자의 좌충 우도를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주민이건 선주민이건 뭐 어떤 사람이건 그래서 약간은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조선족에 대한 태도로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선족 이주민이 그런 점에서 참 우리에게 성찰을 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민족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상화된 민족을 중요시 여긴 거였던 거예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정의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상화된 민족 이미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헬조선한다고 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또 약간 떠나지는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한국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그 헬조선 그런 거 그 카페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은 또 그분들이 또 같이 떠나가지고 이국에서 같이 계속 보면서 한국욕을 계속 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렇게 굉장히 다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낀 정체성,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건데, 조선족이 굉장히 낀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낀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선족이 중국과 한국, 북한 이제 해서 이제 중간자에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한국인이라고 해야지, 당신이 중국이라고 하고 중국 그거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차별해도 당신은 한국인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은 그럼 어디 있냐면 맨날 미국하고 러시아, 일본, 중국하고 북한에 끼어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느라고 너무나 고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투사를 하면서 약간 혐오의 감정에, 지정학적인 혐오의 감정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이 누구랑 친해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선주민한테 동화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주민은 자기가 이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껴줍니다. 그죠? 그리고 막 잘 못 알아듣겠고 처음에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선주민과 교류는 굉장히 얕은 편이고요. 다른 이주민들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끼리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오히려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영국에 있다가 15년을 살고는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하고 친하고 싶었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되길래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이제 교수로 시작하면서 제 아이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사람이 한 번은 오더니 혜란,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는 이주민의 그런 감성을 알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여기가 영국이구나, 미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맞거나 시간이 흘러서 관계가 형성되면 또 의외로 의외의 협력 관계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즘 진짜 요 최근 2년 정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떠오른 얘긴데요. 이거를 제가 보더링하고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제가 경계 긋기와 인프라 짓기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는 그냥 그 말대로 강이나 산이 있어서 경계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권, 그다음에 뭐 진짜 국경이 있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차별이라든지 이주민이 왔는데 뭐 이런 눈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도 다 경계를 긋는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반대가 인프라 짓기인데요. 만약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짓고 뭐 거기를 건너고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저 지구상의 다른 데 있는 거를 보는데, 또 환대라든지 친구 되기 이런 것도 인프라스트럭처링입니다. 이게 동사로 해가지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앞에 큰 얘기를 했잖아요. 매크로 파워, 큰 이제 권력과 뭐 국가가 이렇게 통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동 통치 얘기도 하고 이주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주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는 브로커라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중간자들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경계를 긋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지어요. 그리고 이주민은 다시 그 인프라가 되기도 하고 또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주민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똥돌 뭉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뭐같이 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프라와 경계는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영토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의해서잖아요. 근데 약간은 좀 실질적인 겁니다. 이게 경계를 극히 요즘은 이제 한류가 진짜 좀 세긴 세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연결되고 싶은데, 이 인프라를 짓고 싶은데,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탈북민 사례에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 또래 그 중장년층 여성들을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여성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장마당에서 비공식적인 무역을 하다가 중국에 가면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해서 브로커가 그게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중국 경찰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또 만난 브로커가 얘기해요. 너 여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안 잡힐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게 보통 말하는 인신매매 결혼입니다. 근데 그 사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래서 살다가 또 브로커가 접근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국 가면은 돈도 주고 신분도 준다. 그러고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또 브로커를 타고 한국에 와요. 그래서 사실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온 분들은 별로 없고요. 어쩌다가 한국에 왔더니 오니까 자유가 있었다가 맞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프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브로커도 있고,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는 그때 그 동네의 주민들도 있고요. 그 동네의 주민이 경계도 또 긋지만 또 인프라도 하고 이 사람들 숨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왔을 때 경계를 긋는 거는 좀 차별도 있지만 의외로 하나원 교육이나 LH가 이제 집을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서 탈북민 커뮤니티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똑같은 것이 하나원 교육이 인프라로 되고, 또 탈북민 커뮤니티가 인프라도 되고, 하나센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좀 더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시대의 정체성 질문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냈던 책인데요.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이게 같은 민족이다 뜻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의미는 조선족이 이동을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조선족처럼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건데, 막 요즘 이런 거 나오면 밑에 댓글에 뭐 중국으로 돌아가라 막 이러고 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이 동네를 떠나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15년 전하고 세계가 이미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자꾸 바꾸죠. 옛날에는 평생 직장 이런 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불안정한 직장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오래 안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한 직장에 한 5년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무도 안 뽑겠네. 왜냐면 그 트레이닝 비용이 얼만데 5년을 어떻게 있겠냐. 그럴 수 있는 직종이 있을 텐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꾸 옮겨 다니고 싶어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동의 시대에 이동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외국 여행 갔다 오면은 꼭 그 사람이 외국 여행 더 가고 교환학생 가고 유학 가고 싶다고 그러고 외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떠나지 않아도 사회도 변하고, 한 번 떠나봤더니 그게 근데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건데요. 이 문이 좋을까, 이 문이 좋을까, 이 문이 좋을까 서성이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없고 자기네들도 좀 알아요. 이게 이동이 별로 그렇게 큰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자꾸 짐을 싸게 된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중독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이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2주의 경험이 남기는 게, 그래서 뭔가 보면은 적응력도 생기고 포용력도 생기고 불신도 높아지고, 이제 아무도 안 믿는다. 인간은 아무도 안 믿고
그다음에 체념도 하면서 약간 쿨해져요. 사람이 쿨해지고 중독되고 반복되는 짐 싸기 하는데 자기는 싫다고 하는데 짐 싸요. 그다음에 아주 세속적으로 돼서 그냥 100원에도 벌벌 떨거나 아니면 철학적이 되거나. 그래서 자기 보호 기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뵀던 조선족 그 사업가 중에 정말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조선족은 그분이 막 괴로워하면서 조선족은 중국도 북한도 한국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조선족의 특징이 아니라 이주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의 자기 보호 기제가 많이 나타나서 실용적으로 되면서 약간 철학적으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체성이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정체성 정치가 나타나면서 왜 이렇게 정체성 가지고 난리인가, 그거를 서구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의 사람이다가 내가 르네상스 때 인간으로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독립된 거는 좋은데 외로운 거 있잖아요. 외롭고 뭔가 내가 불안한 거 있죠? 그 다음에 근대 시민국가로서 이제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시티즌으로서 살면서 개인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원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얘긴데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소위 후기 자본주의에 들어서는 그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보다는 국가한테 내가 낸 세금만큼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소비자의 형태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충성심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자기 속한 지역이나 그 기관에 그런 충성심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웃는 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영리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신은 물론 그게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뭐 알라신을 믿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요. 조상하고 자연하고 공동체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랑 있어요. 나랑 개인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구 중심적인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라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른다라기보다는 그 정체성 자체가 이런 뭐랄까 자연이나 신, 조상 이런 상징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과 이런 게 모든 게 굉장히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됐을 때 분단 체제 때문에 사실 그 발전 국가가 발전한 것도 그 북한하고 굉장히 경쟁하면서 옛날에는 또 북한보다 못 살았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이 두 체제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더 강화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분단 체제 아래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심의 국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막 내가 눌린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동일시 해버립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방어적인 국민이다가요. 최근에 균열이 발생해서 나오는 게 정체성 정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균열이 왔냐? 왜냐하면 일단 87년 이후에 시민주체 이제 그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되면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외세에 대한 자각도 하고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 이런 식으로 자국민에게 저지르는 폭력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언론을 탄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 이슈가 유입이 됩니다. SNS 통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성 요구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 소수자 권리가 이제 의제화되죠. 성소수자, 이주민, 비혼 등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갖게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도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마이너리티 감성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이성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번은 차별을 겪어본 것 같았던 느낌적 느낌이 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라는 거는 이제 그 저항이 또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국가 중심으로 그 도덕적인 국민상이 여전하고요. 정체성 정치를 얘기하는 순간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피해의식으로 저 피해자들이 너무 크게 얘기한다.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역차별을 하게 된다는 얘기도 차별이 조금 수그러질 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체성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반정체성 정치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혐오 표현하고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반정체성이 정체성으로서 혐오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즘 말하는 뭐 극우 세력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극우도 다른 나라, 다른 많은 나라에 있는 극우처럼요,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선을 그음으로써 자기를 규정합니다. 중국 싫다, 북한 싫다, 미국 좋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퀴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는 퀴어 문화축제는 1년에 하루인데 동성애 반대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분은 365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 차별주의자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느슨하게 왜 지금 이 과도기가 우리들에게 모두가 힘든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사회의 그런 정체성을 규정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특히나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살짝 또 지역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지역과 연관된 개념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지역성, 지역주의, 지역정체성, 지역구,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화, 신지역주의, 지역개발, 지역계획, 지역경제, 국경지역, 지역연합, 지역통합, 지역학, 지역브랜드. 어떠세요? 주로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지역에 애정이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복잡하고요. 원래 복잡하고 더 복잡해졌는데, 왜냐하면 두 지역살이와 같은 것이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이버 공간이 나타나면서 정말 나의 지역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갈래 막 100갈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지역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볼 때 그냥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을 뭐를 보나, 온라인 커뮤니티 어디 들어가 있나 보면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정말 사는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에 좀 더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좀 소외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게 예민하고요. 우리 지역이 요즘 좀 핫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자부심도 금방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본 캐릭터, 북 캐릭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그 지역을 언젠가부터, 지역을 특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하나의 무언가로 얘기하고 싶어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장소 마케팅이라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공간, 지역, 도시 이제 개발 기법인데요. 도시가, 장소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상품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냐면 주로 세련된 이미지, 문화적인 이미지, 뭐 잘 사는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화적인 어떤 무슨 도시로 이름 붙여지기를 바라고, 그런 거를 유네스코나 그런 데서 또 명명하는 프로젝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무슨 크리에이티브 시티 로 되고 싶어가지고 어플라이하고 뭐라 그러죠? 프로포저를 내고 거기서 선정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뭐 세계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친환경도시 이런 게 좀 인기 있는
또 에코도시, 창조도시 이런 거고요. 그 외에는 뭐 15분 도시 이런 것도 만들고 15분 걸어가는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웃음지수라고 이렇게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누구랑 눈 마주쳤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스마일을 짓나, 그래서 스마일 인덱스라는 게 진짜 있어요. 지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힘내라 지수, 그거는 힘내라 지수가 높을수록 너 참 안 됐다. 그래서 무슨 도시 브랜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그런 국제기관, 그 다음에 정치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왜 좋아하겠어요? 무슨 도시 해놓으면 뭐 다문화 도시 만약 이랬다고 쳐요. 그러면 다문화 쪽으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기 좋으니까요. 그죠? 정당화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런 데서 다른 식의 문화라든지 뭐 체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전 문화라든지 그런 거는 좀 소외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도시 정책과 계획의 지향점으로 만드는 정체성은 사실상 정치의 생산물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유네스코하고 월드뱅크에서 프로젝트를 한 번 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미디어 아트 말고 다른 예술 문화 장르는 소외되지 않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거는 당신들이 한 일인데 이런 창의도시로 선정을 해놓으니까 사실 많은 도시가 진짜 우리 도시는 미디어 아트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도시는 도서가 너무 중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른 도시가 이거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 도시는 예산을 쏟아붓고 만약에 선정되면 예산을 더 붓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는 국제기관에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국가로부터 돈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더 예산을 지원받고 그러면 미디어 아트만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도서로 창의도시 한 도시는 도서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놓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다양한 정체성이 가짜거나 혼란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본질. 수행되고 조합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캐와 북캐가 굉장히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이제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막 여행을 떠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도 맨날 그걸 고민해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언가. 근데 그런 게 과연 실체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연구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저는 별로 말을 타본 경험이 없는데 말을 탔는데 막 이런 게 있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막 너무나 거기 천재성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다가 보니까 잘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편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쩌다가 그때 상황이 맞아서 대학원을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교수가 된 게 많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는 진정한 자신을 못 찾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본 캐릭터라는 것도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정말 부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니체 같은 철학자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친구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면 친구가 되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막 너무 악마 같을 수도 있고 남들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막 너무 비굴한 모습 있는데 또 내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이 같은 그 MBTI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장인으로서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인이 I로서 뒤에 되는 게 뭐죠? P인가요? J가 아니라? J 아니면 P죠. 그러니까 I나 P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E의 마스크 장착하고
그죠? 한 톤 높여서 반 톤 높여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탁탁탁탁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 없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격 검사 같은 거 보면은 진정한 자기를 알려면 자기 성격을 알려면 20대 초반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게 20대여도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가장 불안정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 거 자꾸 생각하면 우울합니다.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느슨함 얘기한 거랑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본캐와 부캐를 좀 허락을 하자. 그래서 도시도 특히나 지역에 애정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도시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이 세모 도시 얘기하면은 아 그런 점도 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 마케팅이 하고 그게 이제 이어서 도시재생은 좀 더 건전하게 갔죠. 그렇게 가니까 많은 분들이 활동가 분들이 저를 붙잡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도시는 왜 비극도 안 일어났을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뭘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밋밋하다는 거예요. 개성이 없대요. 한국 도시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성이 없다는 건 사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다지 너무나 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지 않고 대충 고만고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도시 정체성을 허하자. 그래서 역동적이고 과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과 우리도 생각을 해보려면 그렇게 막 굉장히 머리 싸매고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지역을 막 평생 연구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역동적이다.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역동적이다, 변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또 학생들은 역동적이고 변한다는 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정서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느슨하게 그냥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어놔야 된다. 우리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라기보다는 뭐 옆에 사람이 뭐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직접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고 이상한 옷 입어도 두고 뭐 다른 언어 써도 두고 생긴 게 달라도 두고 뭐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설파를 해도 그냥 두고 이런 마음을 보는 게 좀 좋다. 약간 소닭 보듯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권력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요. 정말 최종으로 가잖아요. 제도적으로도 막 하고 그 경제적인 예산도 막 고루고루 하고 그다음에 기회도 다 주고 하잖아요. 결국 남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내 몸에 체화된 의식입니다. 네, 막 우월 의식도 있을 수 있고 피해 의식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직장인으로 살면서 런던에서 훨씬 경쟁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경쟁적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게 돼요. 진짜 경쟁적인가? 아니면 경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왜 중요해졌나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약간 통합적인 건데 정체성도 강화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불평등이 심화가 되니까 더 내 지역에 이렇게 집착하고 글로벌화가 되는 반면 또 로컬화가 되니까 막 집착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뭐 슬로우푸드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운동이 많거든요. 몸에도 좋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좀 중첩되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는 글쎄요 조금 이기적인 거를 중심으로 하는 진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 있죠. 그런 게 많아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성찰하는 마음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지속 가능성 문제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을 채소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 먹는 게 몸에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소비자로서 받는 시간만 생각했는데 그러고 정치적 분권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됐는데 계속 안 되는 그나마 도시재생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많이 그거에 대한 인식도 가지게 됐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보면은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시민사회가 이제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건데 사실 거버넌스가 막 We are the world 이래가지고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왜 시작이 됐냐면 정부가 힘을 점점 잃었어요. 정부가 정당성도 잃어버리고 옛날처럼 사람들이 정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옛날처럼 정부가 돈이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프라, 그 도시 인프라 있잖아요. 그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가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거버넌스입니다.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좀 받을까? 시민사회로부터는 그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니까 우리랑 같이 일하면 조금 더 정당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는 한번 통합을 해볼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치를 부여하면서 공간이 장소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역은 장소와 같은 의미인데 장소 만들기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내가 정치인처럼 아니면 재벌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저기다가 막 호텔을 짓고 여기는 도로를 낸다 이런 결정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2시간 커피숍 가가지고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거 나의 방을 좀 내 방식으로 꾸며보고 뭐 미니멀리즘이건 뭐 맥시멀리즘이건 뭐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의 가치를 물질적으로 좀 구현해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집단적으로 한다면 그게 다름 아닌 지역 만들기, 지역 공동체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과 장소 만들기의 상호작용을 보면은 장소가 작은 거라고 치면 지역 안에서 장소가 만들어지고 장소를 통해서 또 지역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고 장소가 지역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 만들기를 유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의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장소일 수도 있는데 그게 권력의 실현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간에 좀 많이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아리라도 동아리 방을 하나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만의 방, 이게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유를 가졌던 이유도 공간이 나의 존재, 내 정체성, 내 권력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유연한 개념으로 가지면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 이런 것도 뭐 포용적 지역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주민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서로 뭐 우리가 한 도시에 산다고 그 도시 사람들 다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괜찮고 거기도 한번 놀러 가보고 그죠? 그래서 도시권이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도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도시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 지역에 대한 권리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거는 뭐냐면 인프라를 사용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공간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제시드리고 싶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도시권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더 약간 궁극적이에요. 뭐냐면 공간적 역량은 내가 주거하거나 이동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 어떤 공간을 만들 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뭐 교육 역량 같은 역량이 아니고요. 그 역량은 커패시티거든요. 여기 capability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데 그 말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내 처지가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이건 기업이건 그 누구 어떤 리더라도 이 개인적인 역량을 확대시켜 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인간 발전의 목표. 나의 목표이고 내 공동체의 목표예요. 네.
여기쯤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그 함의를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공간을 그래서 장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주민 논의에서는 좀 느슨하게 여유를 가지고 정체성을 살펴볼 기회다. 그러니까 이주민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준 거고, 내가 이주민이라면 그래서 선주민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보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거는 다양한 정체성은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고, 사실 다양한 정체성이 싫으면 무시해도 된다. 그 대신 혐오나 탄압은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 위해서는 공존이면서 자기 권력 강화하는 것이 바로 장소 만들기고,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하던 거 따라해도 좋고 자기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도 좋고, 그래서 공간을 정체성과 권력의 관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일상에서 계속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